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또 최근 확산세가 가파른 비수도권 거리두기 수준은 오는 25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최대 6주 이내에서 접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피접종자와 의료기관의 접종 편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변이 유행 국가에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등을 추가했습니다. 변이 유행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에서는 한 달 전과 비교해 20배 급증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와 관련해선 서비스 부분의 경기 회복세를 약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돼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줄고 있으나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등 4단계 규제가 계속됩니다. 또 풋살과 야구 등 경기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사적 모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워크숍이나 간담회처럼 숙박을 동반한 기업 행사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중대본은 4단계 연장 조치의 목표는 수도권 일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인 500명에서 10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주 뒤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엔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이 오는 일요일 결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환자가 국내 발생의 35.9%에 달한다며 일주일 전 비중보다 10%포인트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은 이동량이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지자체별로 방역 강화 조치를 하고도 이동량은 전주보다 4% 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할지 등을 검토한 뒤 오는 일요일 방역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상황에서 범국가적 방역 대응 태세와 지자체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직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청와대와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지자체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되며 국무총리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 장관, 질병관리청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필요한 경우 최대 6주 이내에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수급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예약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 시작하는 화이자 백신 접종자부터 8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접종 주기를 4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변이 유행 국가에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을 추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과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총 26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6개국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네팔, 레바논 등 10개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가장 괴로운 건 바깥에서 종일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일 겁니다. 아무리 더워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설상가상 마스크가 땀에 젖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지 보행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 서울 창경궁역 공사장. 노동자들이 철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인데도 얼굴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우리가 피부에 닿으면 저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햇빛에 달궈지면,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힘들고 하루 종일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저녁 되면 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바로 옆에서는 돌을 평평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천막 아래 직사광선은 피했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고글에 마스크까지 쓰고 일하자니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한 게 불편한 건 말하지도 못해요. 더 불편하지. 날씨 뜨겁고. 혼자 일하는 노상주차장 관리원은 한낮 햇볕을 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이지만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주차장의 기온은 다른 곳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온도계는 섭씨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온몸은 흠뻑 젖었습니다. 계속 물 마셔야 되고 마셔도 계속 땀으로 나오니까 화장실 갈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엔진룸에서 이제 열기가 엄청 나오니까 그 옆에 잠깐 서 있는 거라도 좀 많이 힘들죠. 올해 들어 온열 질환 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193명. 이 가운데 44%는 건설 현장 같은 실외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도 바깥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노동자들. 노동자 단체는 땀에 젖은 몸을 씻거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현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면서 야외 노동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휴게 시간을 중간에 두거나 아니면 식수라든지 휴게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계 작업을 중단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와 함께 야외 노동자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지자체가 폭염으로 작업 중단 지시를 내릴 때는 임금을 일정 부분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자가 재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기준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4만 1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카운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에서는 21일 하루 2,551명이 보고됐습니다. 한 달 전 124명과 비교하면 20배로 급증한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 are still at war with the virus. We've never said that would be over. We've always said that we'd be continuing to focus on ensuring we're meeting people where they are and getting them vaccinated, keeping them safe. 하지만 백신 접종은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접종 횟수를 51만 6천여 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고 한 CDC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ut now I would say for now, the same with vaccinated individuals. You may have to re-don masks until we can sort out the level of virus transmission going on. 코로나19 확산은 감염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날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독감이 퍼지는 가을철 전에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지만 백신이 넘쳐나는 미국의 상황도 이렇듯 좋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사실상 권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간 22일 회의를 열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료 검토 결과 이 같은 예비 지지 입장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자문위가 특정 계층에 한해 접종을 권고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결정에 앞서 부스터샷 자체에 대한 승인이나 규정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장기 이식자 등 면역 취약층의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고 영국 역시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소규모 연구 결과 mRNA 백신을 추가 접종해도 별도의 단기적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는 희귀 신경계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된 존슨앤존슨 제약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계속 사용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부작용 우려에도 1회차로 끝나는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실내 음식점과 극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출입할 경우 그린 패스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린 패스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 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됐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만 관광업계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기차나 대중교통, 국내선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30명 발생하며 17일째 네 자릿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청해부대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 발생이 전날보다 40명가량 늘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거리두기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와 유사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제 예측대로 수요일과 목, 금이 유사한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습니다. 예. 이 얘기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만약에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번 주부터는 신규 확진자 규모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미리 판단을 해보면 아무래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확산세를 폭증하는 그 정도를 막아주는 효과 정도만 나타내지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나타내지 못한다. 즉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에 확진자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2주 연장한다고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4단계 조치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지금의 방역 강도를 유지를 한다면 지금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2주 연장만으로는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점의 문제인데 만약에 폭증을 막는 정도를 효과의 기대치라고 보면 그게 효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게 효과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2주 연장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후에 8월 말 환절기가 도래하게 되면 감기 증상하고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자가 진단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감염 시점부터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시점까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접촉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확진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확산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수도권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비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지역, 대표적으로 부산, 실제로 부산에서 경남 지역으로 확산이 됐고 대전이나 제주 지역 등지에서 크게 확산을 주도하면서
실제로 점차 다른 비수도권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로는 폭증을 막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일주일에 그 위중증 환자를 살펴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에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과거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고연령층에서 대부분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건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젊은 층이라고 해서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언제든지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향후 확산세가 장기화하게 되면 젊은 층에서도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이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고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러니까 방역 수칙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19를 그렇기 때문에 독감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네.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젊은 층에서도 위중증 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가 이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층이거든요. 예. 여기서 위중증 비율이 5%를 넘어서기 때문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도 결코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통기성이 좋은 쿨링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검증된 걸까요? 일단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통기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필터 기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침방울 크기의 큰 비말 정도는 막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작은 비말을 걸러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비말 핵을 매개로 해서 전파가 되는 공기 전파 같은 경우에는 차단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밀집도가 극히 낮은 야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밀집도가 높은 곳, 대표적으로 뭐 실내나 아니면 쿨링 에어컨이나 송풍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내 같은 곳에서는 특히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는 심지어 비말 차단 마스크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밀집도가 높거나 실내이거나 대중교통이거나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인증된 KF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기성과 차단 효과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델타 변이에 대한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촉 뒤 6일이 지나야 검출이 됐는데 델타 변이는 나흘 만에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검출된 바이러스 양도 1000배 넘게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부분은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접촉 후에 4일 만에 검출 가능한 수준으로 바이러스 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일 대비 4이기 때문에 한 2일 정도는 더 빨리 체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체내에서 증식한 그 절대치를 보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1000배 이상, 그러니까 1260배나 많은 바이러스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체내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최대 3배에 가까운 정도로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한 과학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한 번 접종만으로도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7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의 효과가 36%인데 같은 mRNA 백신인데도 2배 가까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부분은 캐나다에서 시행된 그 42만여 명에 대한 실제 접종 후 결과를 분석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모더나와 화이자를 서로 비교 분석하려면 그 실제 접종 후 결과 분석도 동일하게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시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이자 백신이 30%대의 예방 효과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보이는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더나의 72%의 예방 효과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비교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석 자체를 정확히 해야 이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1일까지의 집계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 가운데 23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13명이 중국 시노팜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국자의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입국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시노팜 백신을 접종 맞은 사람들에서 오히려 그 돌파감이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보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고 특히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우점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서는 해외 백신 접종자든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분이시든 해외에서 여행 후에 입국하실 때에는 자가격리 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노백이나 시노팜 백신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더더욱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국내에서는 없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해외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이 된 거고 그 배경에는 어느 순간부터 국내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지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 차원에서 관리가 없어졌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가 자가로 이동할 때 인솔을 담당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가격리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 등에서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그만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전면 재검토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7명이 위촉됐습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사장을 비롯해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욱 경기대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변호사, 황성욱 현 방심위원 등 7명이 위촉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3명,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연주 전 KBS 사장 추천에 반대하며 야당목 3명 가운데 1명만 추천하면서 방심위원 2명은 위촉하지 못한 채 7명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월 29일 종료됐고 이후 방송과 통신 등에 대한 심의가 중단되면서 지금까지 15만 7천여 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상징인 군함도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징용과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의 상징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가혹한 조건에서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함도 역사를 설명하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제가 된 군함도는 지난 2015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과 인권 침해 등 부정적인 역사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태도를 싹 바꿨습니다. 강제징용 등의 표현은 사라졌고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었다는 내용만 부각했습니다. 특히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군함도 인권 침해를 부정하는 주민 발언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 일본 측에 이번 위원회 결정을 조속히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이 내년 12월 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 2023년 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새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는 서비스 부분의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 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5%, 한계 대출 금리는 0.25%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The Governing Council expects the key ECB interest rates to remain at their present or lower levels until we see inflation reaching 2%. ECB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을 수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며 지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고 방역 조처가 완화되는 속에서도 유로존 경제에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lta variant of the coronavirus could dampen this recovery in services, especially in tourism and hospitality.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으로 구성된 유로존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 내년에는 1.5%, 2023년에는 1.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립니다. 물가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지만 고용 회복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음 달 말쯤에는 구체적인 자산 매입 축소 일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이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제프 베이조스가 이 우주 관광에 드디어 성공을 했죠. 네. 현지 시간으로 20일 이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우주로 향한 베이조스는 이 우주 경계선을 넘어서 고도 107km 상공까지 비행을 했는데요. 이 몸이 둥둥 뜨는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 중력을 이 4분가량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베이조스는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에 이어서 두 번째 민간 우주 관광의 주인공이 됐죠. 그런데 이후에 이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서 베이조스 의장은 역풍을 맞게 됐는데요. 네. 이 우주 여행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이 아마존 직원과 고객에게 감사하고 싶다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냈기 때문이다, 지불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이 한마디로 고객이 낸 돈으로 자신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 우주 여행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미국 민주당의 한 하원 의원은 우주 여행이 부유층을 위한 면세 휴가가 아니라면서 일반인이 항공권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여행을 위한 이 우주 비행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한 의원은 이 베이조스가 그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안 내고 있는 사이에 진짜로 이 나라를 꾸려나가기 위해 세금을 내는 그런 미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을 잊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AP통신도 이 아마존이 그동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비판받아왔다는 점에서 이 베이조스가 아주 혹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냥 다른 말 말고 우주에 가본 소감만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위 소식도 들려주시죠.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맞아요. 네. 올해도 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캠핑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전에도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캠핑용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안전사고가 모두 3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원인을 보면 가스 누설이라든가 과열, 또 뭐 발화 등으로 인한 화재 관련 사고가 61.9%로 가장 많았고요. 네. 또 그 다음으로 보면
제품의 물리적인 어떤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캠핑 용품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예. 이 텐트를 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같은 부분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 캠핑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넘어가거나 또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 또 뭐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을 입는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캠핑할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일산화탄소 중독인 만큼 뭐 난방용품이나 화재 그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고요. 네. 또 해먹 같은 경우는 낮은 곳에 반드시 설치를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낭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건강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예약 전쟁이 벌어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모두 이 접속 지연 사태로 네.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뭐 예약 경쟁이 워낙에 치열한 데다가 대상자보다 4배가 넘는 인원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서 서버가 버텨내지 못한 거죠. 네. 정부가 지정한 예약 대상자는 만 55세부터 59세까지 모두 35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53살과 54살 이 두 연령대만 봐도 154만 명에 달했는데 예. 정작 이 질병관리청 서버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가족들의 뭐 휴대전화라던가 여러 대의 PC를 동원을 해서 한꺼번에 접속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자녀들이 이른바 광크를 대신해주면서 실제로 예약 누리집에는 한때 동시 접속 수가 600만 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다음 달부터는 이 2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1,900만 명에 대한 이 대규모 예약이 시작된다는 건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확률이 높겠죠. 예. 뭐 결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또 LG CNS 등의 민간 기업을 포함을 해서 전문기관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 접속 장애의 현황을 공유하고 또 원인을 분석해서 함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IT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뭐 이렇게 백신의 예약도 예약이지만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여전히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잇따라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학생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들의 경우는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부작용 걱정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현재까지는 뭐 고3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마쳤지만 아직까지는 뭐 심각한 반응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외에서는 화이자를 맞은 이 젊은 층에서 드물게 심장 염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겠죠. 예. 이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경우는 이런 심근염이라던가 심낭염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젊은 층에는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백신을 맞은 뒤에 우선 뭐 한 사흘 정도는 호흡곤란이라든가 가슴 통증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요. 만일에 이런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이 접종 후에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은 피해야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고3 학생들이 백신을 맞은 학교의 경우는 재량 휴업이 가능하고요. 예. 또 이 학생들은 접종일을 포함해서 사흘 동안은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이 백신 접종 후에 충분히 쉬면서 몸 상태를 좀 잘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 좀 차질 없이 접종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현재 확산세가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 때문에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을 포함해서 비수도권까지도 이제 뭐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한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바로 이 아프면 쉰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인데 그렇죠. 네,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이 외부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서울 관악구의 이 사우나 같은 경우도 집단 감염이 일부 이용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 사우나를 방문을 했고 그것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이 은평구와 노원구의 헬스장도 두 곳에서 함께 일하던 강사가 이 증상을 알리지 않고 수업을 계속한 탓에 이 감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했습니다. 네. 또 이 최근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도 직원 중에 일부가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하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대부분의 감염 양상이 의심 증상을 느끼고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이 확산세를 아주 크게 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이 약간의 증상이 있을 때 이걸 무시하고 밀폐된 공간에 머물게 되면 주변으로 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의식이 해이해진 탓도 있겠지만요. 아프면 쉬어야 한다, 이런 기본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좀 더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2년째인데 아직도 아프면 쉰다는 그런 당연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군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한 주간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피부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미 UC 샌디에이고 연구팀은 초음파를 이용해 몸속 혈관을 모니터하고 혈전이나 동맥 협착 등을 조기에 포착해낼 수 있는 피부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패치가 얇고 신축성이 뛰어나 목이나 가슴에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부위와 떨어진 심장이나 뇌 부위 혈관까지 모니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일경험 참여를 희망하는 2021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4,800명을 선발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은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업 체험을 하며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인턴들의 복무 규정과 멘토링 등 향후 수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턴들이 3주간 직무 수련에 필요한 데이터 기본 역량 교육을 최종 수료했으며 앞으로 전국 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본격적으로 현장 수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관련 동물 실험 자료를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지원하고 바이오 재난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수집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는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차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실 안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연구개발 미참여 학생이 연구실에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료비 한도를 현재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맥주는 가볍고 청량한 매력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맥주의 쌉싸름한 맛의 비밀부터 맥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까지 맥주에 숨어있는 과학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맥주는 꽤 오래전부터 인류의 사랑을 받았던 술이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6,000년 전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스페인 발라돌리르대 연구팀은 유럽 이베리아 반도 곳곳에서 선사시대에 맥주를 담았던 긴 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선사시대 사람들도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곡식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 줄 알았다는 의미죠. 이 유물은 주로 무덤이나 종교의식을 치르는 장소에서 마약류와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목적으로 술을 마시던 문화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에서부터 맥주를 마셨던 것이 확인되는데요. 이집트는 맥주의 고향으로도 불리는 만큼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나 맥주를 빚는 장면을 고대 벽화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일꾼들에게 하루 평균 4에서 5리터의 맥주를 제공했는데 일꾼들에게 적당한 영양소와 더불어 노동의 활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막걸리와 같은 노동주가 맥주였고
이 때문에 만일 맥주가 없었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건설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쌉싸름하면서 톡 쏘는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쓴맛이 맥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쌉싸름한 쓴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맥주의 주 원료는 보리를 가공한 맥아인데요. 맥주를 만들 때 이 메가즙을 끓이면서 뽕나무과 식물인 홉 열매를 첨가합니다. 그럼 성분 중 알파산이 이소알파산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맥주 특유의 향과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또 맥주의 쓴맛은 맥주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도 생깁니다. 메가에는 당분과 아밀레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64도에서 장시간 유지하면 아밀레이스가 활성화되어 메가의 당분을 더 작게 분해합니다. 이렇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 당분이 잘게 쪼개지면 단맛이 줄고 상대적으로 쓴맛이 강해지는데요. 잘게 쪼개진 당분은 다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어 톡 쏘는 독특한 쓴맛을 내는 맥주가 완성되는 거라고 하네요. 톡 쏘는 쌉싸름한 맛도 중요하지만 맥주의 비주얼은 거품에서 완성된다는 말이 있죠. 하얗고 부드러운 거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맥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하얀 거품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효모가 발효하며 내놓는 탄산가스가 바로 맥주 거품의 정체입니다. 맥주에는 이런 탄산가스가 0.3에서 0.4%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탄산가스는 사이다나 콜라에도 들어있는데 탄산음료의 거품은 잔에 따르자마자 금세 사라지잖아요. 근데 왜 맥주는 오랫동안 거품이 남아있는 걸까요? 맥주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메가의 단백질과 홉의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맥주를 잔에 따르면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런데 메가의 단백질과 홉의 폴리페놀이 탄산가스를 둘러싸 보호하면서 거품화되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맥주를 마실 때 공기와 접촉을 막아 탄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돕기도 하고 맥주 안에 탄산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거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맥주를 따라주다가 거품이 흘러 넘치거나 혹은 거품만 가득 담겨서 친구들에게 빈잔을 당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잔을 약간 기울여서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곤 하는데요. 왜 맥주를 따를 때 맥주잔을 기울이면 거품이 덜 생기는 걸까요? 먼저 잔을 기울이지 않고 맥주를 따라 보겠습니다. 잔을 기울이지 않고 맥주를 따르면 떨어지는 맥주가 잔에 닿는 면적이 좁아서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즉 물리적 충격이 클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므로 거품의 양 또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울여서 따르면 떨어지는 맥주가 잔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덜 받게 되고 이에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맥주 한 캔을 딱 까서 꿀꺽꿀꺽 마실 때 행복함을 느끼곤 하잖아요. 이 역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 연구팀은 성인 남성 49명을 대상으로 2차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온 음료를 15ml 마시고 15분 뒤에 뇌 활동을 촬영했고 두 번째는 맥주를 15ml 마시고 15분 뒤에 뇌 활동을 촬영했는데요. 그 결과 이온 음료를 마셨을 때에 비해 맥주를 마셨을 때 뇌 속의 도파민 생성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파민은 행복과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요. 매우 적은 양의 알코올임에도 불구하고 도파민이 생성되었던 것이죠. 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카레켄 박사는 맥주 내에 알코올이 아닌 맥주 자체의 맛만으로 도파민의 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맥주를 마실 때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진짜 있었네요.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맥주를 과학적으로 파헤쳐봤는데요. 맥주에 숨은 과학적 비밀을 생각하면서 마신다면 더 맥주가 맛있게 느껴질 수 있을 것도 같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정부가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등 4단계 규제가 계속됩니다. 이동량 증가와 함께 비수도권 확진 비중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